안녕하십니까. 네, 머리 잘랐네. 네. 제소기간부터 간단히 복습을 좀 하고,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행정법 관계 안정성을 목적으로 해서 국가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국민들이 다 부정을 해버리면 국가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력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고, 또한 그 공정력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할 때 불복기간의 제한을 두게 된다라고 했고요. 소송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제소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소기간 우리가 네 가지로 구분을 했었고, 행정심판의 재결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를 크게 나눈 후 각각에 있어서 주관적 제소기간과 객관적 제소기간으로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무효 확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공정력이 없기 때문에 제소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취소 소송에는 공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공정력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게 통용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취소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재결이 있어야만 제소기간 제한이 발생을 합니다. 재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재결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부터 기산해서 90일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건데,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왔다.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왔다는 건 뭘 거쳐왔다는 거예요? 부작위죠.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은 오직 의무이행심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이행심판을 거쳐왔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의무이행심판을 거쳤는데 뭐가 나왔지? 기각재결이 나온 거야. 기각재결이. 기각재결이 나왔는데 왜 부작위 여파인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까? 원처분 중심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기각재결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처분 중심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작위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6가지 중에서 취소소송, 무효등광인소송, 부작위 여파인소송 중에서 재결이 없을 때 있을 때 3가지가 제소기한의 제한을 받게 되겠죠. 재결이 있든 없든 취소에는 제소기한의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재결이 있든 없든 무효등광인소송에는 제소기한의 제한이 없고, 그 다음 재결이 없으면 부작위 여파인소송에는 제소기한 제한이 없고, 재결이 있으면 부작위 여파인소송에 제소기한 제한이 발생한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의무이행 심판을 거쳐서 왔다는 것이고, 기각재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처분 중심주의 때문에 부작위 여파인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있은 날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불복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제3자가 불복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상대방이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날과 안 날이 물리적으로 같은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3자 같은 경우에는 있은 날과 안 날이 서로 다른 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안 날이 있은 날보다 뒤가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 주관적 제소기간하고 객관적 제소기간 중에서 둘 중에 하나의 기간만 경과하더라도 제소기간은 만료된다, 이런 말이 성립이 언제? 제3자가 불복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 먼저 제일 긴 게 1년이죠. 90일보다 1년이 기니까 1년을 잡은 다음에 365일에서 마이너스 90일을 잡아갖고 27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275일 앞쪽에서 만약에 알아버리게 되면 주관적 제소기간이 지나면 제소기간은 만료되는 거고, 275일 뒤쪽에서 알아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객관적 제소기간 1년이 끝나면 그때는 그때 제소기간이 만료가 되는 것이다. 다만 이때는 어쨌든 알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래서 주관적 제소기간과 객관적 제소기간 뭐가 먼저 지나간다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 버리면 이런 얘기는 성립될 수가 없죠. 그래서 2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심판의 청구기간하고 우리 이제 소송에서 제소기간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심판의 청구기한은 몇 조에 있었다? 27조에 있었습니다.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은 20조의 제소기간이 있었고요. 소송법은 20조에 3항까지밖에 없고 심판법은 7항까지 있었는데 심판법에 이제 모든 내용이 다 있으니까 그거하고 비교를 하면서 소송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은 심판법 27조 1항에서는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 심판을 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소송법은요 20조 1항에 있습니다. 주관적 제소기간. 심판법의 주관적 청구기간이 1항에 있으면 주관적 제소기간도 역시 1항에 있습니다. 다만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제소기간 특례 규정이 있죠. 20조에는 특례 규정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때는 기산점을 뒤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래서 재결소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렇게 돼 있어요. 심판법엔 그런 내용이 없죠. 왜 없을까? 심판은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 재결을 거친 다음에 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애당초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뭐라 부른다? 51조의 재심판 청구 금지라고 부릅니다. 재심판 청구는 금지되기 때문에 그때는 심판은 재결을 거치고 나서 심판을 제기하는 일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청구기간 특례 규정 이런 게 없어. 그런 게 없고 그 다음에 2항으로 갑니다. 27조 2항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 불가항력 사유로 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불가항력의 사유가 끝나고 나서부터 14일의 시간을 더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송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대신 8조 2항을 준용 규정을 타고 들어가서 민사소송법 173조를 근거로 해가지고 똑같이 불가항력 끝나고 나서부터 2주라는 시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소송법에는 준용 규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망으로 갑니다. 사망으로 가게 되면 심판은 객관적 청구기간으로 이튿날로부터 180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물론 여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도 재심판 청구 금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제소기한 특례 규정은 없습니다. 이거는 뭐랑 비교하냐면 소송법 20조 2항하고 비교를 하시는 겁니다. 20조 2항에는 객관적 제소기간이 있어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해서 1년 안에 제기해라 라고 하고 나서 정당한 사유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정당한 사유 인정되는 부분은 똑같고 하나는 180일, 하나는 1년 이 차이가 있죠. 하나는 180일, 1년. 이 180일과 1년의 차이는 언제만 존재하는 거다? 알았을 때만 존재하는 거다. 정당한 사유가 해소됐을 때 180일과 1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소송법에는 역시 뭐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20조 2항에 보면 괄호가 들어가요. 이번엔 단서가 아닙니다. 괄호가 들어가면서 또한 제소기간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재결소 정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 플러스 알파 이런 여기도 제소기간 특례 규정이 있다. 그리고 심판법은 27조 4항에 불변기간 규정이 있는데 1항에 있는 주관적 청구기간으로서 90일, 그 다음에 2항에 있는 불가항력 사유로서 14일, 두 개는 불변기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소송법은 3항에 있습니다. 20조 3항에 있고 3항에서는 1항에 있는 90일 그것이 바로 불변기간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14일은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0일은 불변기간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심판법 27조 5항 6항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5항 같은 경우에는 오고지의 효과 그 다음 6항 같은 경우에는 불고지의 효과 청구기간을 알려주지 않거나 잘못 알려줬을 때가 되는 것이겠죠. 잘못 알려줬다 120일로 잘못 알려줬다 이렇게 되면은 120일 안에만 알려준 기간 안에만 심판을 청구하면은 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짧은 기간으로 알려줬다면 90일이 아니라 60일 이렇게 더 짧은 기간으로 알려줬다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만 제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항에는 불고지의 효과 규정이 있어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전혀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맥시멈 180일을 잡아준다. 그래서 사망을 적용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이때는 처분의 존재는 알았는데 근데 청구기간이 며칠인지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그냥 180일로 딱 끝나는 겁니다.
딱 끝나는 겁니다. 불고지의 효과. 그 다음에 7항으로 갑니다. 7항으로 가시게 되면은 7항에는 두 가지 청구기한 제한이 없는 경우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무효등 확인 심판은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으며 그 다음 부작위에 대한 응명 심판은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부작위 위법 확인 수정도 재결이 없을 때는 제소기한의 제한이 없었죠. 마찬가지로 심판 같은 경우엔 재결이 있는 경우가 아예 없기 때문에 부작위에 대한 음행 심판에는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불복기간은 종기입니다. 언제까지 마칠 종자를 써서 종기입니다. 그런데 시기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시기는 이것들은 현재의 이행쟁송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는 허가 등을 신청한 후에 90일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나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재결이 없거나 없을 수밖에 없을 때는 불복기한 제한이 원칙적으로 없는데 없는 것은 바로 그건 종기가 없다라는 것이고 시기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라고요? 허가 등을 신청하고 90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쟁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불고지 5고지라는 내용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불고지 5고지. 그래서 이제 소송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고지제도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지라는 것은 원래 처분의 절차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을 적용시키는 게 맞습니다. 우리 행정절차법은 26조에 고지제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심판법처럼 심판법은 58조나 27조나 이런데 고지제도에 대한 규정들이 있어. 그러면 심판법과 절차법과 비교하면 어느 게 특별법이 됩니까? 원래는 처분 절차이기 때문에 일반법은 행정절차법이 되는 거야. 근데 행정심판법에 고지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그게 특별법이 되는 겁니다. 그걸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행정소송법과 행정절차법을 비교를 하시게 되면은 고지는 처분 절차이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소송법에 심판법처럼 고지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특별법 규정이 되는 건데 행정소송법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일반법인 절차법으로 갑니다. 절차법으로 갔더니 26조에서 행정소송과 관련된 불복 방법을 알려주라고 대언은 있더라 이거야. 대언이 있는데 뭐가 없어. 알려주지 않았을 때나 잘못 알려줬을 때 대책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행정절차법에는. 그러니까 그러면 소송법에도 안 말 없고 절차법에는 불이익 방지 규정이 없고 그러니까 심판법에는 그런 게 있더라. 심판법을 좀 유추 적용하면 안 될까? 그런 고민이 들었으나 우리 판례는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일부 포함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뭐만 포함됐다? 5고지의 효과에 대한 규정만 도입이 되어 있고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도 불고지의 효과 규정은 여전히 담겨있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날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날인데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날인데 그것은 본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손에 도달을 하면 본인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은 존재를 안날이다 이겁니다. 존재를 안날, 처분의 존재를 안날입니다. 뭐가 아니에요? 처분의 내용을 안날이라거나 처분의 위법을 안날이 아닙니다. 처분의 내용이나 위법을 안날이 아니다 이거죠.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예 그 처분 통지서를 까보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통지서가 오기 전에 이미 내용을 알고 있다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건데 안다는 것은 있을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을 안날이 아니라 처분의 존재를 안날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존재를 안날이고 처분의 위법을 안날이 절대로 아닙니다. 처분이 위법인지 여부는 행정법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 국민은 영원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용과 위법이 아니라 존재를 안날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고시나 공고의 방법으로 특이하게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반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애당초 송달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개별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14조 4항에 있는 송달 불가 상황이 발생을 하면 처분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고시나 공고 방법으로 처분을 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때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일반 처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고시를 하고 나서 며칠 뒤에 5일 뒤에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주관적 제소기간 적용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일률적으로 모두가 처분의 존재를 안 것으로 의지한다라고 했어요. 안 것으로 의지한다. 며칠에 며칠이다. 90일에 이제 5일에 90일입니다. 5일에 90일. 5일 뒤에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다음 주관적 제소기간 적용받아서 90일 뒤까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고요. 개별 처분인데 고시나 공고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행정절차법 15조 3항 적용받아서 14일입니다. 14일 뒤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 이거는 진짜로 현실적으로 알아야만 안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객관적 제소기간 1년 적용을 받게 되며 플러스 알파 정당한 사유까지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5일에 90일이고 그 다음에 14일에 1년 플러스 알파입니다. 5일에 90일이고 일반 처분, 개별 처분은 14일 그리고 1년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됩니다. 이쪽도 문제가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것도 역시 소송 요건이기 때문에 직권심사사항 맞고요. 직권탐지, 직권증거조사 모두 다 인정됩니다. 주장과 입증 모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인가? 앞에서 우리가 협의의 수익이나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는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 없으므로 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소의 변경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소변경 네 가지 종류가 있었죠. 행정소송법상 소변경이 있고 민사소송법상 소변경이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행정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있고 민사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에는 소급표 규정이 있고 민사소송법에는 소급표 규정이 없습니다. 그 차이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 변경에는 소의 종류 변경과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 변경에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 변경 문제하고 청구 내용의 변경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소의 종류 변경, 청구 내용의 변경, 하나는 행정소송법상 소변경, 하나는 민사소송법상 소변경을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는 소급표가 인정이 되고 하나는 소급표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소변경을 신청한 시점에 그 신소가 제소기간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준수하고 있어야 된다. 이 차이점도 잘 비교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문제로 간혹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요거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마찬가지로 실질에 따르면 적용이 안 될 테고 형식에 따르면 적용이 될 테고 이렇게 될 텐데, 우리 판례는 취소를 구했기 때문에 형식에 따라 제소기한 제한을 받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소송은 41조에 제소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개별법에서 당사자 소송에 대한 제소기간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거는 불변기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면 무슨 말입니까? 행정소송법을 근거로 하면, 일반법을 근거로 하면 당사자 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없다 이겁니다. 당사자 소송에는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이 없는데 개별법에서 제소기간 규정을 두고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이게 특별법이 되는 것이죠. 행정소송 절차에 있어서의 특별법이 되는 것이고, 그 개별법에 특별법에 제소기한 규정 있으면 그거는 그냥 불변기한으로 끝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출제되는 거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광주보상법에 따라서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당사자 소송이거든요. 당사자 소송인데 60일의 제소기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60일의 제소기한 제한이 있었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그것이 처분적 법률입니다. 처분적 법률이에요. 처분적 이렇게 법률 들어가면
적이 있고 앞에 있는 게 실질, 뒤에 있는 게 형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은 법률이지만 실질은 처분이다 이겁니다. 형식은 법률이지만 실질은 처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애당초 개별적 구체적 규율입니다. 이건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 아니라 아무리 법률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처분입니다. 처분입니다. 법률의 형식만 취하고 있을 뿐 실질은 처분이다. 개별적 규율입니다. 개별적 규율이면 여러 사람이죠. 희생당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니까 특정 가능한 집단이어야 되는 건데요. 편입과 이탈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1980년도 5월 달에 광주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은 그때 희생당한 사람으로 끝나는 거지. 그것이 희생당한 사람이었다가 아니게 된다라거나 아니었다가 기게 된다라거나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별적 규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구체적 규율입니다. 추상적 규율이 아닙니다. 시간 또는 장소가 한정될 수 있으면, 언제 어디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은 구체적 규율이 되는 것인데, 이거는 1980년도 5월달이라는 시간의 한정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이라는 장소의 한정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적 구체적 규율로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광주보상법을 근거로 보상 청구권은 요건에 해당하는 한 별도의 법 집행행위 없이도 그 법률 자체로서 나한테 구체적인 권리가 바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소송은 권리소송으로서의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 행위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식인 거예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내가 보상 신청을 했더니 걔가 거부를 냈어요. 보상심의위원회가,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가 내 보상 신청을 거부했거든. 그런데 이 거부에 대해서 내가 취소를 제기해야 되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거부를 하든 말든 내가 요건에 해당하면 나에게 보상 청구권이 이미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인정되고 있는 거고, 걔가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하면 그것은 나한테 보상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의미밖에 없는 거고요. 걔가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하면 이러면 집행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집행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일 뿐이지, 보상금 지급 결정을 했다, 거부 결정을 했다에 따라서 나에게 보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가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나에게는 이미 보상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으로, 권리 소송으로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되니까 이건 당사소송이 맞습니다. 당사소송이 맞는데 이 당시의 법에, 광주보상법에 제소기간 규정이 60일이 있었다 이거야. 60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41조가 얘기하는 개별법에서 제소기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입니다. 두고 있는 경우엔 그거 뭐로 본다? 불변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얘한테 뭐 사정이 있었다 이런 거는 전혀 고려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 재판 관할과 관련된 문제는 나머지는 간단하고, 심급에 대한 문제는 1994년도에 행정소송법이 개정돼서 98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그 98년 이전까지는 1심이 고등법원이었고 2심제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특징이 있었지만, 지금은 행정법원이 1심이 되는 것이고 3심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 간혹 문제 나옵니다. 간혹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물관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임무특강에 얘기한 대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아주 신중하고 정확한 방향으로 빠르게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매우 어려운 거기 때문에 민사나 형사소송과는 우린 레벨을 달리합니다. 여러분들은 행정법을 공부하고 싶다는 건 상당히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저는 이제 행정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어깨에 힘이 딱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잘 걸어다니지도 못해 이렇게. 행정법 제일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예전에 1000명씩 뽑을 때도 사법연수원에서 1000명이 합격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행정법을 선택하는 사람 숫자는 10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10명이 나오지 않고 행정법원 판사 출신이다 그러면 우선 천재다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런 거예요. 행정법은 워낙에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유는 법전이 없잖아요. 눈에 띄는 법전이 없어. 도대체 행정법이 뭔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거를 우리가 막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잡으려고. 상당히 어려운 학문이지요.
예, 그래서 혼자서는 판단을 못해요. 예, 3명이 필요합니다. 옆에 친구들이 있어야 되죠. 배석 판사, 예, 옆에 앉아있는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배석 판사까지 해서 합의부가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이제 운전면허 이런 거는 이제 단독이 하기도 합니다. 단독이 운전면 너무 많아갖고 합의부가 굳이 모여가지고 예, 같이 토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면허. 그 다음에 토지 관할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가 있었어요? 중복 관할 인정되는 부분. 이거 말고 내기가 힘듭니다. 예, 원래는 그 처분행정청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서울 쪽이라고 하게 되면 서울행정법원인데 가정법원 옆에 있어요. 인데 이게 지방이라고 하게 되면 행정법원이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지방법원 본원으로 가도록 법원조직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책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토지 수용이나 아니면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면 그 땅 근처로 가는 게 맞겠지. 그죠? 땅 근처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부동산 소재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로 토지 관할이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2가지 기억해야 될 게 중복 관할 관련돼서 중노위장 중노위장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때 노동사건은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건데 행정청 소재지 이렇게 들어가면 중노위 소재지가 되는 거야. 조심해야 될 건 중노위장이 행정청은 아닙니다. 중노위가 행정청이에요. 그래서 중노위 소재지 그러면 대전지방법원.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 그러면 공단이 행정청입니다. 그래서 공단 소재지 그러면 울산지방법원 이렇게 가게 되겠지만은 이런 사건들을 어디로 올릴 수 있다고?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서울행정법원의 중복관할이 인정이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관할 이송과 관련되는 행정수용법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무시해도 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심급을 잘못 지정했을 때예요. 심급을. 이게 언제냐면 이게 98년 전까지예요. 98년 전까지. 설마 1심이 고등법원이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설마 1심이 고등법원이랴. 그래서 심급을 잘못 지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럴 때 이송시켜 주라는 건데 지금은 고등법원이 1심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행정법원이 1심이고 지방법원 본원이 1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관할을 잘못 지정하는 멍청이는 없어요. 현재 멍청이가 없기 때문에 이건 98년 이후로 사실상 사문화된 겁니다. 사문화돼 버린 법조를 아직까지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일을 안 하는지 아시겠죠? 중간에 2004년도에 행정수용법의 전면 개정도 있었어요. 그렇죠? 전면 개정 2004년도에 죄송합니다. 84년도죠. 84년 전면 개정. 시간 순서 또 헷갈리기. 98년 그때 이제 바뀌면서 이게 같이 삭제됐어야 되는 문제인데 98년이면 지금까지 하면 08? 18? 이제 넘어 18이죠. 사실상 20년이 지났는데 이미 필요 없는 게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랑 더 신기한 것도 알려드릴까요? 우리 그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이라는 거 있다고 했죠.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22조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A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는데 소송 도중에 이 친구가 B 처분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럼 원래 정상적이면 내가 B 처분에 대한 취소를 따로 별소로 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B 처분 나오고 나서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변경되고 90일 안에 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소송 자료를 넘겨받기 위해서 소변경이라는 걸 허용을 하는 거야. 허용을 하면 이 소변경도 며칠 안에 하면 되겠습니까? 소변경 신청을. 내가 별소 제기할 때 90일 보장받으면 소변경 신청도 변경되고 90일 보장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22조에 보면 60일 안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60일 안에.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따로 소송 제기하면 90일 보장받아요. 그런데 내가 소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60일밖에 보장을 못 받아요. 뭔가 안 맞잖아, 아다리가. 그렇죠? 그거 안 맞아요. 왜 그런 거냐면 과거에 행정소송법은 제소기간을 60일로 두고 있었어요. 제소기간 60일이었습니다. 과거에. 그게 90일로 바뀐 거거든. 그러니까 60일 당시에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은 60일을 보장해 주는 게 당연한 거였어. 그래서 60일이었던 거야. 근데 제소기간을 90일로 확대를 했어. 확대를 했는데 이걸 안 바꿔. 아주 단순하죠. 그렇죠? 아주 단순한 건데 그걸 몰라요. 법무부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 살아온 거야.
계속 살아왔는데 이번에 행정성법 개정안에는 그 부분도 다시 손질을 가해서 정상적으로 90일 안에 처분 변경으로 소변경 신청이 되는 걸로 바꿔놨습니다. 바꿔놨어요. 이처럼 46개밖에 안 되는 건데 46개끼리 자기끼리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조차도 파악을 못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그냥 가면 90일이면 이래도 90일이어야 되는 거고, 이럴 때 60일이면 이래도 60일이어야 되는 거고, 당연한 거잖아. 이 왁구가 안 맞잖아, 왁구가. 근데 그런 법이 나중에 보면 엄청 많아요. 정보공개 얘기할 때도 막 그런 일들 막 발생합니다. 소송은, 심판은 90일을 보장하도록 일반법을 적용하라고 해요. 일반법을 적용하라고 해놓고 나서 정보공개법 21조 3항에 보면 이래 돼 있어요. 정보공개 결정을 하고 나서 30일 뒤에 실시할 수 있다. 무슨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목욕탕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례집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목욕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옆에 이제 을이라는 친구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이 자기 집에서 이제 뭐 우물을 파갖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물의 수질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막 자꾸 냄새가 나. 그래서 이거 못 먹겠어.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렇게 알아보다가 보니까 괴산군수가 제 사례집에 있는 저 주관식 쪽 애들 거 사례집에 있는 지방 도시는 전부 괴산입니다. 저희 고향이어서 다 괴산이야. 이렇게 돼 있어. 괴산군수가 제일 훌륭한 동네예요. 우리는 얼마나 양반 동네인지 알아? 6.25의 존재를 몰랐고요. 일제 식민을 몰라요. 그런 동네가 있는지를 몰라, 사람들이. 인민군도 안 오고, 일본 놈들도 안 와.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동네입니다. 요즘에는 좀 그래도 좀 많이 발전을 했어요. 옛날에는 장난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가면 얼마 전에 이제 가족분이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내려갔단 말이에요. 내려가서 이제 나는 이제 강의 때문에 좀 이제 하루 일찍 올라와야 돼서 하루 일찍도 아니지 뭐 하여튼 발인까지 다 하고 마치고 올라왔는데 뭐 가족들은 거기에 뭐 하루 더 있다 온다고 해서 제가 좀 먼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날 말이에요. 마지막 날 이제 그 병원 근처에다가 가족들이 이렇게 숙소를 잡았단 말이에요. 숙소를 잡았는데 어르신들은 다 이제 주무시는데 내일 아침에 발이니까 일찍들 자라. 그러면 이제 꼬맹이들은 자죠. 근데 나는 뭐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돌볼 사람도 없어. 근데 난 꼬맹이도 아닌데 어르신도 아니잖아. 그럼 내 입장은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주변인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술을 먹으러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주무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혼자 저는 간단하게 한잔하고 오늘은 이제 이것 때문에 휴강을 하고 왔으니까 그치? 한잔하고 오겠습니다. 그 11시, 10시 반, 11시 오고밖에 안 돼. 서울 같으면 못해도 새벽 4시까지는 술집들이 하잖아. 그쵸? 그 진짜 먹고 싶었거든. 나왔는데 10시 반인데 문을 다 닫아요. 그냥 아무 고깃집이라도 가서 술이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가니까 10시면 끝나요. 다 문 닫아요. 우리 동네 짱이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술집이 일찍 편의점도 없어. 시내인데 편의점도 없어. 난리도 아니죠. 이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을 팠지. 아직도 우리 시골집에는 우물이 있어요. 옆에 근데 목욕탕이 있어. 설정입니다. 설정. 그치? 목욕탕이 있어. 근데 괴산군수가 이 목욕탕에 수질 검사를 했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돼. 왠지 저 목욕탕에서 물이 들어온 것 같아. 정보공개 청구를 한단 말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데 괴산군수가 만약에 공개 결정을 하게 되면 목욕탕 주인 을의 입장에서는요 탐탁지 않겠죠. 왜? 목욕탕이 깨끗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동네 목욕탕은 원래 탕 한 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떼국물이 동동동 떠다니면은 밤에 뭐 하는 거예요? 다 그 신문지 갖고 이렇게 빼는 거잖아요. 물을 다시 넣진 않아요. 그렇죠? 요즘 목욕탕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어렸을 때 목욕탕은 한 일주일 돌립니다, 물을. 그 때를 떼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더럽잖아. 그지? 더럽잖아. 더러우니까 이제 공개되는 걸 원하지가 않아. 근데 얘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얘가 불복을 할 거야, 목욕탕 주인 을이. 그러면 공개 결정이 나온 다음에 거기다가 취소를 제기해야 되잖아. 공개 결정이 처분이니까. 근데 공개 결정을 하고 며칠 뒤에 공개를 실시할 수가 있냐면 30일 뒤에 실시할 수가 있어요. 30일 뒤에. 근데
내가 공개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내 소송의 목적이 뭡니까? 공개가 안 되게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개 실시를 막는 건데 공개 실시가 30일 만에 돼요. 근데 거기 이렇게 써 있어.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판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정보공개법에. 그게 90일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90일 안에 정보공개 결정을 취소해 주세요라고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공개 실시는 30일 뒤에 돼요. 그러면 31일부터 해서 90일까지는 심판이나 소송 제기가 안 돼요. 왜 안 되지? 목적 달성 불가잖아요. 목적 달성 불가. 이거 이미 다 공개돼 버렸는데 공개 막으려고 내 소송 제기하는 건데 그럼 협의의 소용이 없잖아. 소송 제기하면 다 각하된다고요. 정말 아다리가 안 맞죠. 그죠? 그러면 이 30일이 아니라 이 공개 실시일을 결정 후 90일 뒤로 밀어놓든지 아니면 이게 30일이 신속한 공개가 필요한 게 맞아서 30일로 할 거면 그러면 특별 불복 기간을 둬가지고 청구 기간과 제소 기간을 30일로 당겨주든지 뭐 하나가 서로 균형을 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90일 동안 할 수 있어. 근데 31일부터 60일 기간 동안에는 사실 할 수 없지롱. 이러고 있는 거야 법이. 정신 좀 차리라고 제발 좀. 그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손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장을 해주는 척하면서 하나도 보장 생색만 내는 거지. 생색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왜 다쳤지? 그걸 원래 법제처에서 한번 다 걸러주는데 법제처조차도 놓친 거죠. 법제처조차도. 법제처는 그래도 똑똑해요. 똑똑한 사람들은 법제처 하나. 법무부는 그냥 법은 없고 무부 이렇게 되는 거야. 무부 하는 애들이고. 가구제 들어가겠습니다. 가구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평면을 4개를 나눠봤었습니다. 4개를 나눠서 먼저는 사후소송과 사전소송으로 구분을 했었고 그 다음에 방어소송과 요구소송으로 구분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500원, 1000원입니다. 500원, 1000원. 이 500원, 1000원은 제 특허를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정말 어려워해 학생들이 어려워하다가 500원, 1000원을 한번 해봤어. 밑도 끝도 없이. 그랬더니 이해가 되네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엄청나게 복잡한 법이라는 걸 500원, 1000원으로 산수가르듯이 가르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주 훌륭한 날이었던 겁니다. 새로운 신세계를 만났지. 평면 나눠봐. 평면 나누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 있었죠. 여러분들은 저게 돼 있잖아. 그쵸? 노트 돼 있으니까 걸러 보도록 합니다. 1번 평면은 뭡니까? 사후소송이면서 방어소송이죠. 여기서의 본체 소송은 취소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구제수단이면 충분한 곳이죠. 충분한 곳입니다. 취소입니다. 그러면 사후적, 소극적 가구제 수단으로서 집행정지면 역시 충분한 곳입니다. 충분한 곳이죠. 그래서 집행정지, 우리 행정소송법에 있는 유일한 가구제 수단인 집행정지로 자기 역할 충분히 다 해낼 수 있다. 근데 2번 평면으로 갑니다. 역시 사후소송이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사후소송이긴 한데 이건 무슨 소송이다? 요구소송이라는 겁니다. 요구소송. 요구소송은 허가 등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사후적이라고 하더라도 소극적 구제수단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적극적 구제수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극적이라는 건 뭐지? 그 처분이 없는 상태로만 되돌려버리는 게 소극적인 거잖아.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로운 처분이 나와야만 권리구제로 연결될 수 있는 케이스라는 겁니다.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게 되겠죠. 그게 본체 소송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지? 1,500원이 필요한 곳이죠. 사후적이고 적극적인 게 필요하니까 1,500원이 필요하니까 원래는 가처분이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처분이 현재 없다 이거지. 가처분이 없으니까 있는 걸 한번 써볼까? 해가지고 집행정지를 걸어봅니다. 그러면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거부처분을 집행정지 걸어버리면 무슨 일이 생겨? 소송 도중에는 그래도 거부처분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임시적인 구제를 도모한다는 건 뭘 도모하는 거지? 이거는 영업을 하면서 소송을 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임시적으로 나에게 영업자의 지위를 인정해달라. 영업을 좀 하면서 소송을 합시다. 이게 가구제거든. 근데 거부처분만 없는 상태가 되면 허가처분이 나오지 못한다면 나는 영업자의 지위를 소송 도중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정지는 실익이 있다 없다? 집행정지는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걸어봐야 아무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신청의 이익이라고 그래요. 신청의 이익. 신청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 결정의 대상이 됩니다. 각하 결정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처분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 그래서 가처분 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가 이 2번 평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출제가 됩니다. 2번 평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3번 평면은 사전소송으로서 방어소송에 대한 문제니까 본체소송이 뭐가 된다? 예방적 금지소송이 된다. 예방적 금지소송. 그럼 얘는 1,500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역시 가처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평면은 의무이행소송입니다. 이거는 사전적이고 또한 적극적인 구제수단이 필요한 곳이어서 가처분이 필요합니다. 2,000원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방적 금지 소송이나 은행소송과 같은 사전 소송은 인정될 수가 없다. 현행법상. 본체 소송이 없기 때문에 보전 소송으로서의 가처분에 대한 논의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쪽은 출제를 안 합니다. 이쪽은 출제를 안 하고 가처분에 대한 문제를 어디서 출제해? 보통 2번 평면에서 출제를 하게 된다. 전체적인 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다시 70페이지로 돌아오셔가지고 가구제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인 왜요? 뭐 잘못했어요? 내 수업에 뭐 문제가 있어요? 네. 이 빨간색과 회색이 이게 언밸런스해서 문제가 좀 있죠. 네. 난 그 반응이 패스 오늘 오는 낙이야. 네. 이상한 소리를 했을 때 이 친구의 반응이 아주 재밌거든. 뒤에서 안 보이지. 네. 그게 아주 재밌어. 아주 재밌어서 네. 이게 내가 패스 오늘 낙이야. 네. 다음부터는 맞추고 올게요. 네. 좀 급하게 오느라고 내가 좀 학생들 뭘 좀 해줘야 될 게 있어가지고 작업을 하고 좀 급하게 오느라고 막 그래서 수업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색깔에 문제가 좀 있고요. 제가 색약이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색약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색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색깔을 아주 잘 봅니다. 색깔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소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소리를. 근데 알쓸 신잡이라는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알아봐야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PD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서 그 정신 그쪽에 전문가 한 명 있죠? 젊은 친구 하나, 그죠? 네, 있는데 그 친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소리를 색깔로 인식하고 색깔을 소리로 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전 소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소리가 아주 전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다 중요한데 소리가 색깔로 인식된다면 과연 무슨 색깔일까? 이런 아까 그 이름 뭐였죠? 밑에 수업할 때? 여러분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 고백 부부에서 오랜만에 좋은 노래를 하나 느껴가지고 고백 부부라고 장나라 나오는 그거가 있어요. 그거 보고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렇게 서로 애틋하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거기서 바람의 노래라는 윈드송 윈드송 송송송 발음 죄송합니다. 그 고등학교 때 제가 저희 학교 그래도 영어 말하기 대표였어요. 윈드송 그 노래 버블 뭐라고? 디아 버블디아라는 친구가 부른 바람의 노래라는 노래를 보면서가 아니라 들으면서 좋다. 노래 아주 좋습니다. 그거 하나 하면은 그거 한번 들으시면은 영어 단어 100개까지 암기 가능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거기까지만 들으세요. 거기까지만. 더 이상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친구를 더 이상 검색하시면 실망하게 됩니다. 거기만 들으세요. 그 가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검색하시면 제가 많이 실망을 했기 때문에 다른 노래는 막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검색을 했다가 아프리카 TV에서 그거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정말 깬다 씨. 그분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래 아주 잘하십니다. 그 표정에 그 노래의 그 내용을 너무 잘 이렇게 반영을 하더라고요.
정말 구현을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봅시다. 사후적 소극적 구제 수단으로서의 집행정지. 뭐랑 똑같은 거냐면 본체로 치면 취소 소송이나 취소 심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취소 쟁송도 역시 처분이 나오고 나서 사후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소 쟁송도 역시 그 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취소 쟁송은 뭐라고? 사후적 소극적 구제수단이라고. 이 사후적 소극적 구제수단이 어디에도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가구제 수단에도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집행정지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집행정지. 다만 이런 차이는 있어요. 취소 소송이나 심판과 달리 집행정지는 사후적 소극적이긴 한데 취소 쟁송은 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거고요. 얘는 없는 상태로 되돌리는 겁니다. 없었던 없는 차이는 뭐지? 소급표가 인정되냐 안 되냐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소급표가 인정되냐 안 되냐. 그래서 만약에 과징금 같은 게 부과가 되고 나서 안 내면 미납하면 그러면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쳐봐. 만약에 기간이 31일 지나면 가산금 부과한다. 근데 제가 말해요. 과징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20일 차에 집행정지를 걸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과징금 부과 처분이 안 나온 것으로 처음부터 안 나온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요 20일에서 뭐 하는 거라고? 얼음. 알겠어요? 얼음. 딱 멈추는 거야. 21일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뒤로 소급해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딱 멈추는 거야.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도시계획으로 우리 동네에는 2층짜리 건물밖에는 못 짓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사법시험 기출문제인데 요거가 제일 적정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3층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3층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유의 방법으로 속여가지고 3층 건축 허가를 받아갖고 얘가 3층 건물 짓고 있거든. 근데 이제 옆집이 그걸 안 거야. 그래서 3층이 들어와 버리면, 근데 우리 집이 북쪽이야.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그 친구가 짓는 집이 남쪽이고 우리 집이 딱 북쪽이야. 그럼 그 3층이 지어지면, 완공이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해를 가려버리죠. 그쵸? 해를 가려버립니다. 그러면 해가 없어지는 거야. 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해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봐요. 태양이 사라져요. 내 인생에서. 그러면 건선에 걸려요. 다크서클이 내려오고. 뭘 또 아야. 다크서클은 피곤할 때 내려오는 거고 건선은 걸려. 건선은. 건선이 뭔지는 말씀드렸죠. 이 수업 아니야? 저기 문제풀이 수업이구나. 건선은 소보루빵입니다. 소보루빵. 직접 제가 경험을 해봐서 전 뭐 별의별 경험을 감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끈질긴 놈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 새끼는 아무데나 갖다 놔도 돼. 아무데나 갖다 놔도 그냥 알아서 살 놈이야. 그래서 정말 저희 형만 챙기고 저는 그냥 버렸어요. 어렸을 때. 아무데나 갖다 놓어도 돼. 그랬더니 아무데나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강해졌습니다. 죽지 않아요. 건선이 걸렸어. 그때는 그게 불치병이었어요. 30대 저 중반 때 강의할 때 책을 써야 되는데 이게 교수님도 연구가 안 된 분야야.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경찰법 분야가 논문도 없고 연구가 안 됐는데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의뢰를 받아가지고 뭐 해봅시다. 그래서 책을 쓰는데 직접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서 강의를 다 중단하고, 모든 강의를 다 중단하고 3개월 시간을 달라. 그리고 이제 숨었어요. 저희 집에 서재에 딱 숨어갖고 딱 하니까 그때 이제 옆에 있던 친구가 먹을 걸 계속 공수를 해줬어요. 공수를 해주고 밖에를 안 나가서 3개월. 햇빛을 한 번도 안 봤지.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몸에. 첫 번째 몸의 변화는 몸무게가 100kg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계속 먹고 앉아만 있으니까 막 커지기 시작해요. 근데 커지고 나서 두 번째 또 하나 커지는 이유가 있는데 건선에 걸립니다. 햇빛을 안 받아서 건선에 걸리면 몸이 소보루빵이 돼요. 소보루빵이 돼서 이만큼 이렇게 올라옵니다. 하얗게 일어나요. 소보루빵처럼 올라와. 가렵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피부과를 가봤어. 책을 다 쓰고 나서. 그래서 어쨌든 원고 넘겨야 되니까. 그래서 넘기고 나서 피부과 갔더니 이건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양이로는 안 돼. 그래서 한의원을 가봤어. 그랬더니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또 한의원 또 된다 안 된다라고 딱 말하지 않잖아. 그치? 될지도 모르고 이런 스타일이지. 그래서 저는 그랬죠. 의사를 믿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를 시작했죠. 기도를 시작하고 3일 만에 온몸에서 깨끗이 씻은 듯이 나. 그 때 아니었습니다. 씻었던 게 아니고 내 때 아닙니다. 진짜 건선인데 근데 그게 싹 사라집니다. 뭐라고? 3층 건물에 올라가면 우리 아이들이 건선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독실하지 않으면 나을 수 없는 병입니다. 지금은 나을 수 있어요. 지금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합니다. 건축허가 취소를 제기를 했어. 제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말이야 1층까지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3층까지 가진 않았어. 여기서 내 집행정지를 딱 걸었단 말이야. 이게 만약에 소급표가 있다면 뭐처럼 취소송이나 취소심판처럼 취소나 취소심판은 뭐예요? 종국적인 판단을 끝낸 거죠. 끝낸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하면 위법하니까 처음부터 나오지 말았어야 될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나온 것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소급해서 아예 제거를 해버리는 거야. 하지만 집행정지라는 것은 이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죠. 단지 이 친구한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어서 본안 판결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잠시 얼음시키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소급표를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돼? 건축허가를 얘는 받은 적이 없는 거죠. 받은 적이 없는 거면 거꾸로 지금 1층 지어놓은 이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 돼요. 불법 건축물이 돼버리니까 소송 도중에 오히려 대집행 당해갖고 철거당해버립니다. 사라져버려. 근데 만약에 소송이 끝났는데 그 건축허가가 적법이야 라는 결론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기각 판결이 나와버리게 되면 이거 원래 올라가도 되는 건물이었던 거잖아. 그치?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 소급표를 인정해버려서 그래서 불법 건축물을 취급해갖고 그 건물을 행정청이 그냥 철거를 시켜버리게 되면은 그럼 나중에 가갖고 본안 판결이 나왔는데 기각 판결이 나온 거야. 지어도 되는 거야. 이래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또 지어야 되잖아요. 뭔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행정지는 취소나 취소심판과 달리 소급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 인정한다? 장래효만 인정한다. 그게 차이점인 겁니다. 그게 뭐라고? 그래서 잠시 얼음 이렇게 기억하라고요. 잠시 모든 걸 멈추라고요. 그렇습니다. 집행정지도 취소나 취소심판처럼 사후적, 소극적 구제수단인 건 매한가지인데 다만 소급표만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가처분 이거는 뭐라고요? 사전적 적극적 구제수단이라고. 사전적 적극적 구제수단. 사전이라는 것을 잘 학생들이 처음에 판단을 못해요. 사전이라는 건 뭐냐면 사법부가 행정부보다 먼저 판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법령 상태나 사실 상태에 대해서 말이죠. 법령 상태나 사실 상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생각해봐요. 처분 이후에 법령 개정이 있었어요. 사정 변경이 있었어요. 법이 바뀌고 사실 상태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행정부가 아무 판단 내리지 않았죠. 처분 이후 상황이니까. 그런데 법원이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이 부분까지 판단을 내려서 그래서 판결을 내려버리면 행정부가 아직까지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뭐 한 거야? 먼저 판단 내린 거잖아요. 그죠? 행정부의 판단이 없는 영역에 대한 사전적 심사를 진행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사전적 구제수단이에요. 이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권력분리 원칙상 입법, 행정, 사법은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정이 될 수 없고 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할 때만 인정되는 거야. 의무행수송이든 예방적 금지송이든 가처분이든 이런 것들은 법에서 명문으로 딱 그 제도를 인정하면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해석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왜? 사전적 구제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적극적 구제수단이라는 것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것은 기존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 적극적이라는 것은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가구제에서는 가처분이 되는데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뭐밖에 없다? 집행정지밖에 없다. 집행정지. 먼저
집행정지는 집행을 정지하는 거죠. 여러분, 처분이 나오면 무서워요? 나한테 세금이 부과가 됐어요. 세금이 부과가 됐는데 세금이 50억을 납부하라 이렇게 부과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겁납니까? 50억 부과되면 여러분 어떻게 막 이런 걱정이 돼요? 아니에요. 처분 나온 것만 가지고는 간에 기별도 안 가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우리가 두려운 건 뭐죠? 안 냈을 때 집행당하는 거예요. 안 냈을 때 집행당하는 거.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을 정지시키는 거라고요. 처분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안 내면, 소송 도중에 내가 계속 안 내고 있으면, 그러면 난 다투는 중이니까 안 낼 거 아닙니까? 안 내고 있으면 강제징수가 들어와갖고요, 내 재산을 압류해가고 그냥 남한테 팔아버린단 말이야. 그 집행.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집행정지는 그 집행을 정지하는 거거든.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집행입니다. 집행을 정지하는 건데, 이 집행은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에 집행이 되는 거야?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집행이 되는 거라고 했죠. 나한테 납세 의무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그러면 효과는 언제 발생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태어났을 때, 효력이 발생했을 때, 그때 효과가 발생하는 거라고 했죠. 순서를 잡으세요. 순서를. 항상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드리는 말씀을 1단계, 2단계, 3단계, 평면 1번, 2번, 3번, 4번 다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행정법을 여러분들이 텍스트로 스토리텔링으로 이해를 해버리게 되면 죽어도 문제 못 풉니다.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생명은 소중하잖아요. 그쵸?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알겠죠? 저도 자살을 한번 하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어서 그 뒤로 소중함을 알았어요. 생명은 소중. 죽으면 여러분 죽어요, 진짜. 죽으면 죽어요, 아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그거예요. 원래 교회를 안 다녔어요. 자살을 준비를 했거든. 진짜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자살을 하려고 딱 그래서 유서랑 다 썼어요. 다 쓰고 이렇게 다 했는데, 이건 너 가져, 이건 너 가져, 막 이렇게 뭐 가진 것도 별로 없으면서 막 다 이렇게 딱 했어. 그래서 자살해야 되는 그 날입니다. 그날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걸었어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을 오늘 안에 해결해 주겠다. 근데 절대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였거든. 근데 그 날로 당일 해결이 됩니다. 당일 대출 뭐 이런 것처럼, 그치? 당일 해결했다. 기적을 봐버린 거야, 기적을.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서 있는 거야. 그때 너 죽으면 죽는다 그래갖고 제가 죽으면 죽나요? 아이고 큰일 났다, 죽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죽으면 안 돼. 그 뭐라고? 효력이 발생하면 효과가 발생하고, 효과가 발생하면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무서운 건 집행이야. 그래서 소송 도중에 집행되는 걸 막고 싶은 거야. 강제징수해 가는 걸 막고 싶은 거야. 강제 철거하는 걸 막고 싶은 거야. 그 집행을 막으려면 뭘 막아야 돼? 효과를 막아야지. 효과를 막으려면 뭘 막아야 돼? 효력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정지의 핵심은 효력정지입니다. 효력의 정지란 말이죠. 그런데 효력을 정지시켜버리게 되면 처분의 효력이 본안 판결 나올 때까지 없는 상태가 돼요. 없는 상태가 되는데, 굳이 없는 상태를 만들지 않아도, 그 효력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더라도, 효력이 없는 상태와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굳이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존재하는 게 집행의 정지와 절차의 속행정지입니다. 집행의 정지와 절차의 정지. 그러니까 진짜로 효력을 없는 상태 만드는 것보다 조금 더 간이한 방법으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해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보충적으로만 효력의 정지가 인정되고, 원칙적으로는 뭘 적용시킨다? 집행의 정지와 절차의 정지를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선 행정법이 좀 이렇게 앞뒤가 막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뒤에 거를 좀 끌어다 쓰고 앞에 걸 끌어다 쓰고 이런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 그 테마 가게 되면은 이미 들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먼저 의무를 부과했어요.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는데 얘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그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행 강제 제도가 이렇게 있어요.
의무 이행을 강제를 하는 겁니다. 의무를 이행하라고 강제를 하는데 이 이행 강제 제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다 마찬가지야. 첫 번째는요, 직접적 강제 수단이 있을 수 있고요. 직접적 강제 수단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간접적 강제 수단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간접적 강제 수단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직접적 강제라는 것은 얘가 의무를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바로 실현시켜 버리는 거예요. 동일한 의무 이행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 상태 실현입니다. 동일 상태 실현. 그 다음 두 번째, 간접적 강제라는 것은 이 강제 수단을 통해서 바로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건 아니고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거야. 유도, 태권도 그럴 때 유도. 유도 뭐야? 땡기는 게 핵심이죠. 땡기는 거. 자진 이행 유도. 자진 이행 유도. 주도 말하는 겁니다. 네. 그 위에 거가 바로 뭐냐면 집행력의 행사입니다. 집행력의 행사. 국가가 직접 집행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을 만드니까 뭐라고? 집행력 행사가 되는 거예요. 집행력 행사. 얘는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뒤에서 계속 등 떠미는 거야. 뒤에서 막 혼내주면서 제재력의 행사가 됩니다. 제재력의 행사.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철거 명령을 했어요. 너네 집은 불법 건축물이야. 좀 빨간색이긴 한데 그렇다고 불법은 아닐 텐데 그러면서 철거 명령에 대해서 내가 불복을 좀 하려고 해요. 철거 명령이 나왔는데 집 부셔라. 근데 얘가 이행을 안 합니다.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랬더니 행정대집행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을 근거로 대집행이 들어가요. 대집행. 대집행은 대신 집행한다 라는 뜻이에요. 대신 집행한다. 대신할 때자에다가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뭐 한다고? 대신 집행한다고. 그래서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이 들어가요. 행정대집행은 4단계로 이루어지거든. 계고, 확정, 실행, 비용 이렇게 들어갑니다. 처음에 계고 처분을 딱 해요. 네가 의무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이행을 안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고 시간 한 번 더 줄게 10일 더 줄 테니까 꼭 그때까지 철거해 이렇게 해주는 거야. 계고 경계할 깨자죠. 한 번 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확정. 그런데도 얘가 이행을 안 하지? 그러면 확정이 돼버려요. 뭐를 하기로 확정이 되지? 강제 철거하기로 확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확정이 될 땐 뭐가 나와? 영장이 나옵니다. 영장이 대집행 영장을 통지해줘요. 대집행 영장을 보내줍니다.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예요. 통지. 그 다음에 확정을 했으면 여기서 이제 몇 월 며칠 날 니네 집 부실 거야 우리가. 그리고 나갈 때 누가 나갈 거냐면 신민이라는 애가 대집행 책임자로 나갈 거야. 그놈 보면 무릎 꿇어 임마. 딱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대집행할 때 우리가 가서 한번 각을 봤어. 그랬더니 야 부시는데 한 1,500 들겠던데 돈 준비해놔 임마. 딱 이래요. 계산액을 알려줍니다. 의무자한테서 비용을 다 징수를 해요. 받거든.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고 나서 이제 실제 당일날 되면은 실행을 딱 들어가. 강제 철거입니다. 대집행 실행. 포크레인이 막 밀고 들어와요. 포크레인도 종류가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종류별로 있어요. 종류별로. 포크레인도 체급이 있어서 작은 포크레인을 가지고 큰 포크레인하고 싸움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지? 이 포크레인하고 서로 싸울 수가 있어요. 싸울 수가 있는데 서로 이렇게 싸우면은 큰 포크레인 이거하고 딱 마주치는 작은 포크레인 이게 딱 부러져요. 부러집니다. 그래서 체급이 다르면 그때는 평화롭게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납부 명령 그리고 그 들어간 돈 내놔 이럽니다. 우리 행정행위의 종류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뭐 있었지? 법률행위, 그 다음 준법률행위. 법률행위에는 뭐뭐 있었어? 명령 그리고 형성 이렇게 있었지. 명령에는 뭐 있었어요? 하명, 허가, 면제. 그 다음 형성에는 뭐 있었어? 특허, 인가, 대리.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에는 뭐 있었지?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총 10개. 이 10개 중에 하나인 행정행위면 그거는 무조건 처분이죠. 어떤 견해 취하더라도 무조건 처분이죠. 1원론, 2원론 뭘 취하더라도 처분이 될 거야. 얘는 뭐가 돼요? 얘는 하명. 자기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이죠. 행정행위고 처분이 맞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계고장을 보내줍니다. 이거는 통지예요. 통지. 계고 얘는 통지입니다.
통지 당연히 얘도 행정행위 처분이 되겠죠. 확정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얘는 이름이 자체가 통지야. 통지, 통지 얘도 행정행위,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통지입니다. 확인 공증 통지 수리. 그 다음에 실행은 권력적 사실행위인데, 권력적 사실행위 어떤 물리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요. 물리적인 집행행위가 있는데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참아야 돼요. 그런 거를 우리가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포크레인 끌고 들어갈 때 거기다가 화염병 던지면 된다 안 된다? 화염병 던지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화가 나도 절차를 밟아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염병 얘기하면은 정말 저는 딱 하나 기억이 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화염병을 저희 대학 다닐 때는 화염병을 이렇게 학생일실에 만드는 게 그게 우리 이제 대화할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앉아갖고 오늘 저녁에 어디서 술 먹을까? 그 얘기 말고 할 일 또 있지. 다음 주에 미팅 나갈 놈 이거 그 미팅 술 이거 2개만 얘기하잖아. 공부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하면은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학생회실에 있을 놈이 아닙니다. 도서관 가야지. 그래서 도서관은 이제 폐쇄하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 모여서 얘기할 때 뭐 하냐면 이렇게 화염병을 꽂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좀 이따 어디서 술 먹을래? 이거거든. 그냥 이렇게 해요. 많이 이렇게 만들고 던져보고 하는데 훈련도 해요. 예비군 훈련이 아니라 그 군대처럼 이렇게. 지금은 없어요. 저희 학교에도 운동장이 없는데 그때는 운동장이 있었어요. 흙 운동장, 대운동장이 있었는데 운동장에서 이렇게 조짜가지고 화염병 부대가 이렇게 쭉 이렇게 돌면서 막 뛰어나가면서 이렇게 탁 던지고 이렇게 딱 돌아서 나가. 그럼 나가면 뒤쪽에서 쇠파이프 부대가 막 뛰어나가. 이 훈련을 해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평화적인 시위를 저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정말 좀 이렇게 과한 친구들 있잖아. 과한 친구들. 그런 조직이 있었어요. 지금 정당 중에 어느 정당이랑 같은 라인 사람들인데, 그래서 과한 조직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이제 그 총학생의 정권을 잡았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97년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있잖아요. 김현철이하고 아들 있잖아. 우리 통치행위 배울 때 나오죠. 김현철의 사면행위는 우리 서울행정법원이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판결 나올 때 그때 김현철을 보호하기 위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오버를 막 많이 했어요. 그때 9697 막 주사파 파동 만들고 다 없는 사건이거든요. 없는 사건이 다 조작 사건으로 다 밝혀졌죠. 막 엄청난 장난을 막 쳤습니다. 그때 학교 앞에 뭐가 왔냐면 그 메이데이 딱 전에 4.30 그러니까 노동절 바로 전날 페퍼포그랑 이게 막 페퍼포그 뭔지 알죠? 그 저 최루탄인데 최루탄이 사람이 이렇게 경찰들이 이렇게 쏘기도 하고 이렇게 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은 이제 지랄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건이 좀 크면 탱크가 하나 와요. 탱크같이 생긴 놈이 와갖고 최루탄을 파파파파파파 이렇게 쏘거든요. 페퍼포가 온 거야. 이거 오면은 골리앗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해야 돼요. 피해야 되는데 그 과도한 애들이 그 정권이 좀 그랬어. 애들을 쫓아갖고 내보낸 거예요. 우린 그걸 반대했거든요. 중앙위에 13개 단과대 중에 12개 단과대가 우리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폭력 투쟁을 원치 않는다. 평화적으로 진행한다. 거부한다. 의결이 안 됐어. 의결이 안 됐는데 새벽에 몰래 조를 짜가지고 내보내가지고 뭘 했냐면 저기서 오는 페퍼포그 밑에다가 뭘 했냐? 그 대꾸리병 있죠. 소주 대꾸리병 큰 거 대꾸리병에다가 여기에 신나와 화염 휘발유의 비율이 있는데 비율을 지키지 않았어요. 안 지키고 신나를 왕창 넣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빵 터지잖아. 휘발유를 넣는 거는 이렇게 불이 붙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찰들이 다가올 때 시간을 벌고 도망가려고 휘발유 넣는 거거든. 처음에 불만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신나 조금만 넣으면 돼요. 근데 신나 이만큼의 대꾸리병을 들고 들어가고 한 놈이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서 던진 거예요. 그래서 페퍼포가 터졌어요. 이러면 전쟁이죠. 이러면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애들 막 수배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의 주장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절차와 수단이 함께 정당해야만 그 정당한 주장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오면 포크레인 오면은 화염병 던지면 안 돼. 그 무슨 말이야? 물리적 집행행위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참아야 될 의무, 수인 의무가 부과되면 그런 거를 권력적인 사실행위라고 해요.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은 하명이야. 수인하명입니다. 수인하명. 얘도 하명입니다. 예, 수인하명이야.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한 돈을 받잖아요. 의무자한테서 비용을 받아요. 철거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받거든. 이건 뭐야? 금전 급부하명, 돈 내라는 거예요. 돈 내라는 거. 이것도 하명입니다. 하명.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5개가 모두 다 처분이란 결론이 나왔지. 그럼 모두 다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여기서 집행정지를 걸어보세요.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하고 여기다 집행정지를 걸어보세요. 여기다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걸어보세요. 여기다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걸어보세요. 여기다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걸어보세요. 그러면 집행의 정지와 절차의 정지와 효력의 정지 중에 뭐에 해당할까요? 골라보세요. 먼저 집행의 정지나 절차의 정지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걸로 해결하고 그걸로 해결이 안 되면 효력의 정지를 사용하라고 했지. 거기 한번 내용 봐봐요. 집행의 정지란 처분의 효력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건 아니야. 그건 효력의 정지야. 그대로 둬 우선. 그대로 두는데 집행력만 박탈하는 겁니다. 집행력 이거 집행력만 박탈하는 거야. 동일 상태 실현. 예, 그것만 박탈하는 게 바로 집행의 정지고 절차의 정지는 후속 절차 진행을 막는 겁니다. 속행 방지하는 거. 그다음에 효력의 정지는 진짜로 처분의 효력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건 최후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먼저 들어가 봅니다. 일로 들어가면 집행의 정지예요. 집행의 정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집행력 행사잖아요. 행정 대집행 그 자체가 집행력의 행사잖아. 그렇죠? 여기서 뭐 했어요? 철거하라는 의무를 부과했죠. 근데 여기서 대집행을 하게 되면 이 대집행의 백미는 여기입니다. 대집행 실행, 강제 철거거든. 이 대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 철거를 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지죠. 강제 철거를 해서 직접 부셔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행력 행사로 들어가는 걸 막는 거야. 이게 집행의 정지입니다. 그 다음 계고에다 소송을 제기하면은 뒤로 넘어가는 걸 막는 거죠. 이 친구가 제일 무서운 친구야. 실행. 넘어가는 걸 막는 거야. 얘는 절차의 정지입니다. 그 다음 확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역시 이것도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거 절차의 정지입니다. 근데 강제 철거, 이 대집행 실행 자체는 말이에요. 집행력 박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절차가 무서운 게 아니야. 다음 절차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다 목적이 뭡니까? 1, 2, 3, 4까지. 1, 2, 3, 4까지 목적은 철거당하는 거 막는 거거든. 철거당하는 거 막는 건데 이게 진짜 철거백이거든. 이게 진짜 철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집행의 정지나 절차의 정지는 해결이 안 돼서 얘가 바로 효력의 정지예요. 효력의 정지. 효력의 정지고 그 다음 이제 얘는요. 얘도 집행의 정지입니다. 얘도 집행의 정지야. 얘는 왜 집행의 정지냐면 저기 봐봐. 철거 명령이 자기 의무 부과한 하명이지. 안 따르니까 대집행 들어왔지.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돈 내라고 하는 금전급부 하명이지. 이게 이걸 안 따르면은 또다시 넘어가면 뭘로 넘어가? 행정상의 강제징수로 넘어가요. 이게 뒤에 또 이게 따라 붙거든. 독촉, 압류, 공매, 청산. 이렇게 따라붙어. 이것도 다음에 다시 또 추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 친구도 뭐예요? 돈을 내라고 했는데 안 냈어. 그러면 강제징수 해버리면 돈을 뺏어오는 거야. 뺏어오는 거니까 낸 거나 마찬가지 동일상태 실현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얘도 집행력 행사거든. 얘도 집행력 행사니까 이 비용납부 명령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정지를 걸면 그것도 집행력 박탈을 위해서 뒤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한 과정이어서 쟤랑 똑같아요. 철거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그 다음 비용납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는 둘 다 집행의 정지에 해당한다. 이 라인으로 기억하시게 되면 여기에 준해서 판단하면 이런 거 판단하는 건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기억해 놓으세요. 이 효력의 정지는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건데 지금처럼 권력적 사실행위나 아니면 거부처분. 뭐라고? 거부처분.
권력적 사실행위나 거부 처분은 집행의 정지나 절차의 정지랑은 하등 관계가 없어. 그래서 대표 선수가 누구냐? 권력적 사실행위, 거부 처분, 두 친구는 언제나 효력의 정지로 해결을 하게 된다. 효력의 정지로 해결을 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됩니다. 예, 됐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중간에 4번 결정의 효력부터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분입니다. 뒤에 시계로 3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